만약 당신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기업 재벌 회장님이 사실은 당장 누군가의 뼈저린 도움이 필요한 복지수급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깊은 탐구의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도발적인 역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사회적 지위나 부의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인식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2026년 3월 15일 경주에서 열렸던 한 강연의 질의응답 기록인데요. 13981강 관광통역사의 공부라는 자료입니다. 이 질문자가 한국과 일본으로 오가며 일하는 관광통역사인데 최근 일본에서 잦아진 지진이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현장 인솔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네, 이 텍스트가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는 한 직장인의 이직상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일을 하는지, 더 나아가 거대한 AI 시대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엄청난 철학적 담론으로 확장됩니다. 맞아요. 텍스트가 처음에는 질문자의 표면적인 고민, 그러니까 안전과 생계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곧바로 화제를 일의 진짜 목적으로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른바 3년 주기 성장론이거든요. 아, 네. 3년 주기 성장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 3년 동안은 그저 환경을 공부하는 시기라고 정의를 해요. 그 3년이 지나면 대자연이 알아서 더 질량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이거 완전 RPG 게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RPG 게임이요? 어떤 점에서 그런 유사성을 발견하셨나요? 그 게임에서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이랑 똑같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레벨 1일 때는 초보자 마을에서 슬라임 같은 기본 몬스터를 잡으면서 튜토리얼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첫 3년의 환경 공부인 셈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튜토리얼을 성실하게 마치면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게임 시스템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수준에 딱 맞는 더 난이도 높고 질량 높은 캐릭터들을 내 앞에 턱하니 스폰시켜 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VVIP 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 성장에 맞춰 환경이 세팅된다는 발상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 텍스트가 말하는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네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해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흔히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텍스트의 맥락상 질량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경험치나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 혹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방대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내가 속한 업계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흡수하는 이른바 기초공사 기관인 것이죠. 아, 기초공사요? 그런데 왜 하필 3년일까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요.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환경의 이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에너지를 온전히 내 곳으로 소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심리적 시간이 보통 3년 주기로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시간이 차올라야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3년 동안 불만 없이 환경을 흡수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차오르고 자연스럽게 더 크고 복잡한 에너지를 가진 대상과 교류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죠. 와, 주파수가 맞춰진다. 그제야 초보자 마을을 벗어나 진짜 보스몹들을 상대할 자격이 생기는 거네요. 네, 이 원리의 기저에는 노동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낡은 시각을 완전히 타파하려는 곡적이 깔려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을 가리켜 동물적인 시대의 발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거든요. 동물적인 시대요? 표현이 엄청 강렬하네요. 그렇죠. 인간이 상위급으로 올라오면 동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죠. 생존 자체가 지상과제였던 시대의 패러다임은 끝났으며 이제 직업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대자연의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나만의 이념과 철학을 수립하기 위한 거대한 공부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을 생계수단에서 철학적 수련의 장으로 단숨에 격상시켜버리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노동인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고유한 철학을 만들어가는 수련의 과정인가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살짝 멈칫했어요. 나만의 철학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김장김치와 복지 이야기입니다. 아, 그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대목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는 게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세계를 공부하러 가는 거라니요. 심지어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복지수급자라고 규정하잖아요. 이 부분 솔직히 처음 들으면 반발심이 확 생길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현대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통용되는 복지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조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적 빈곤층을 복지수급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영적인 빈곤 상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건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는 뜻으로요? 정확합니다.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엄청난 부를 이룬 대기업 재벌 회장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복지수급자라는 겁니다. 와, 재벌 회장이 복지수급자라니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며 헤매는 것이 복지수급자라고 명확히 정의하죠.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를 나눠주며 그분들이 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사회의 모순이나 개인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관찰하고 내 철학의 재료를 삼는 공부의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뼈아픈 지적이죠. 아, 단순히 빵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난 뒤에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진짜 복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과거의 철학은 우리는 노동을 왜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물음의 철학에 머물렀습니다. 물음의 철학이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건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는 그 물음에 마침표를 찍고 답을 생산하는 철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텍스트는 강조합니다. 답을 생산한다? 말이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준다는 건가요? 제가 이 텍스트의 주인공인 관광통역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손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재벌 회장님이에요. 그럼 제가 가이드하다가 갑자기 돗자리 펴고 앉아서 인생 상담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억지로 설교를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명소의 역사를 외워서 읊어주는 것을 넘어 그 지식에 자신의 통찰을 담아내는 과정을 뜻하죠. 아, 통찰을 담아낸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사카성에 관광객을 데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순한 가이드는 이 성은 몇 년도에 누가 지었고 이후에 불에 타서 언제 재건되었습니다라는 팩트만 전달합니다. 보통 가이드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3년의 환경 공부를 거쳐 자신만의 철학을 세운 가이드는 다릅니다. 마침 그 관광객이 최근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즉 왜 사는지 모르고 헤매는 복지수급자 상태라고 해보죠. 네네, 상상이 가네요. 철학을 갖춘 가이드는 오사카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건축물도 무너짐과 재건을 반복하며 더 단단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희생도 이성처럼 완전히 붕괴된 것 같은 순간이 오지만 그것은 새롭게 다시 짓기 위한 터닫기일 뿐입니다. 라는 식의 은유적 메시지를 넌지시 던질 수 있습니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업에 실패한 그 관광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물리겠어요. 위로를 넘어서 어떤 깨달음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 팩트라는 재료 위에 가이드 본인의 철학적 에너지를 얹어서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명분, 즉 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적 소명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진짜 복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으니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텍스트가 이 거대한 철학적 담론을 갑자기 아주 현대적인 키워드, 바로 AI와 연결시킵니다. 네, 갑자기 AI가 등장하죠.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화를 단순히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시대가 지난 짓이라면서
이제 그런 건 AI한테 맡기라고 일침을 놓거든요. 시대의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 대목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기능에 있어서 인간은 더 이상 기계를 능가할 수 없다는 서늘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수학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복잡한 곱셈이나 미적분을 손으로 엄청 빨리 푸는 법을 가르치려다 계산기나 AI랑 경쟁하는 격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제 단순한 계산, 즉 정보의 전달은 AI라는 초정밀 계산기가 0.1초 만에 다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그 공식을 도대체 왜 써야 하는지, 이 수학적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철학과 에너지를 학생들과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 수학 선생님의 비유가 텍스트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기계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AI 시대에 밥그릇 뺏길까와 직업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진짜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방금 전 오사카성의 예시처럼 인간이 정보 위에 이념을 얹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짜 일을 하게 된다면 AI는 결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비서로 전락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일의 목적도 철학적으로 승화시켰고 AI 시대의 생존법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질문자라면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불만이 하나 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불만일까요? 처음이 관광통역사가 이직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공포였잖아요. 솔직히 제 내면의 철학이 아무리 깊어져도 당장 내일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면 무서운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 거대한 철학이 당장의 현실적인 생존의 공포와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텍스트가 제시하는 세계관의 가장 깊은 곳, 즉 대자연의 운행 법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그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 텍스트는 매우 영적이고 확고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자연은 절대로 지금 일해야 할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하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안도감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겁먹은 사람 달래주려고 하는 근거 없는 미신적인 위로 아닐까요? 막 착하게 살면 하늘이 지켜줄 거야 같은 느낌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텍스트가 구축한 논리 구조 안에서는 아주 철저하고 과학적인 인과 법칙에 가깝습니다. 앞서 우리가 직업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환경을 흡수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자리라고 정의했잖아요. 네, 그랬죠.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 즉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에 깊이 감사하며 즐겁게 자신의 철학을 닦는 사람은 이미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됩니다. 아, 3년 주기론에서 말했던 그 주파수가 여기서 다시 연결되는군요. 네. 대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교류하며 생태계 전체를 널리 이롭게 진화시키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개체입니다. 따라서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호망을 가동한다는 논리죠. 우주적인 보호망이요? 구체적으로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일 일본의 특정 지역으로 관광 안내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곳에 정말로 치명적인 지진이나 쓰나미가 닥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의 주파수와 동기화되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기가 막히게 개입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된다거나요? 네, 갑자기 예약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물리적으로 그 재난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희한하게 막아서 나중에 내가 거길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매일 밤 불안에 벌벌 떨면서 여기 위험하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도망쳐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내 철학을 닦는 데 집중하면 내가 굳이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거대한 시스템이 알아서 나를 살리고 이끌어준다는 뜻이군요. 퀴스트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업은 출세하는 자리나 생계를 위해 꾸역꾸역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직업적 환경 자체에 감사할 때 생존에 대한 불안은 물론이고 자연재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마저도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는 깊은 통찰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지진이 무섭고 밥벌이가 헷갈려서 불안해하던 관광통역사에게 주어진 답변은 단순히 이직하세요 같은 뻔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철학적 수련의 과정으로 단숨에 격상시켰죠. 네, 그리고 AI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쿨하게 넘겨주고요. 맞아요. 대신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고유의 에너지와 삶의 답을 나누는 진정한 답의 철학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상에 깊이 감사하며 공부할 때 비로소 대자연의 완박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대한 인생의 지침서였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에서 시작한 한 개인의 질문이 결국 인간 존재의 진정한 이유와 우주가 운행하는 섭리를 깨닫는 과정으로 확장된 묵직하고 울림이 있는 텍스트였습니다. 자,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료에는 없었지만 이 철학을 바탕으로 조금 도발적인 사유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장을 위해 대자연이 맞춤형으로 보내준 공부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했을 때 당신을 가장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얄미운 직장 상사 혹은 숨통을 조이는 그 골치 아픈 업무가 사실은 당신의 철학적 레벨업을 위해 대자연이 특별히 배정한 최종 보스라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들은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훌륭한 철학자에게서 무언가 위대한 답을 생산해내라고 치열하되 아주 거칠게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당신의 일은 소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합리화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내일 아침 출근길의 공기가 조금은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흥미로운 자료와 깊은 통찰을 들고 우리는 다음번 깊은 탐구의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